북한은 절대 못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마을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갔고 그날은 특히 이상했죠. 핵미사일이 우리 마을에 실전 배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길로 나가면 돌아올 수는 없어. 그 길이 국정원이 논란 반전 루트였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양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건 여전히 두렵지만 그곳에 살았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 집은 낡은 흙벽으로 된 단층 집이었고 창문은 항상 반쯤 닫혀 있었죠. 창밖을 마음대로 내다보는 것도 함부로 웃는 것도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군인들의 발소리에 익숙해져야 했고 이웃끼리 속마음을 나누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감시가 일상이고 두려움이 숨쉬는 공기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에겐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 아버지는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엔 어떻게든 이 두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결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만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그저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트럭이 마을에 들어왔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군인들이 우리 마을을 서성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죠. 핵미사일이 들어왔다. 그 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 자전거 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행진곡 같은 것들이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 동네 어귀에 있던 장터 간판도 아예 걷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외출조차 하지 않았고 창문엔 헝겊이 덧대어졌으며 사람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날은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날 보았던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에 실린 원통형 구조물은 철조망 안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전자장비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장교 몇 명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주변을 통제했죠. 무언가 평범한 훈련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이들조차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릴 가두려는 진짜 이유가 드러난 거지. 그 목소리엔 분노도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전 말없이 아버지를 쳐다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긴 더 이상 우리가 살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삶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녁 무렵 여동생이 식사를 하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건 희망조차 꿈꾸지 못하는 체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사실 저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당에서 들려온 군화 소리에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 셋 모두 숨을 죽였고 불을 끈 채 방 안구석으로 몸을 붙였죠. 창밖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 결심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마을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가로등은 꺼졌고 하늘엔 별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밤. 집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담장을 지나칠 때마다 여동생은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군용 트럭 주변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몇몇 군인들이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지시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구조물이 정말 핵미사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그 옆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빠. 여동생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리 죽는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아버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반쯤 찢어지고 접힌 종이 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희미한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루트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여동생의 숨소리가, 방 안 공기까지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우린 떠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혼자 마당으로 나갔고 낡은 라디오를 해체하듯 조심스럽게 부수기도 했으며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통신기기를 꺼내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살아가는 법이 아닌 살아남는 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같이 가자. 말 한마디로 우리는 마을 뒤편 잡목이 우거진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군 순찰이 자주 도는 위험한 구역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짙었고 바람 소리마저도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살핀 뒤 조그만 돌 무더기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엔 구겨진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믿기 어려운 낙서 같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이 루트는 남쪽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통로야. 소문으로만 들었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흔들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죽는 것보다 거길 택해야 해. 그때 저는 이 길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겐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명은 중간에 총에 맞아 쓰러졌고 몇 명은 강을 건너다 얼음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국경을 넘자마자 다시 체포되어 끌려왔다고도 했죠. 우리가 이 길을 택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의 말은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대답했습니다. 전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동생은 조용히 밥을 먹었고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말없이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죠.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얇은 코트를 입혔고 나는 가방 안에 삶은 감자와 물 그리고 마른 옥수수를 넣었습니다. 출발은 새벽 3시. 군인들의 순찰이 바뀌는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손전등조차 켜지 못하고 발소리를 죽인 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눈 덮인 길은 너무 미끄러웠고 여동생은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까 봐. 1시간쯤 걸었을까요? 우리 앞엔 거대한 얼음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압록강인지 두만강인지조차 헷갈렸지만
그 강 너머엔 북한이 아닌 세계가 있다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 위를 걸었습니다. 발 아래 얼음은 마치 깨질 것처럼 삐걱거렸고 여동생은 자꾸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절대 뛰지 마라고 속삭였고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얼음 위를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발밑 얼음이 덜컥 떨리는 소리. 우리는 동시에 몸을 낮췄고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뛰어. 그 한마디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 얼음 위를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다시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고 아버지의 어깨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손을 끌고 그 순간을 본능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넘어졌고 미끄러졌고 온몸이 젖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탈북자가 되었고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무엇보다 다시 숨 쉴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어둠은 너무 짙었습니다. 바람은 칼처럼 얼굴을 때렸고 발밑은 갈라질 듯한 얼음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또 다른 세상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얼어붙은 강.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택했지만 얼음 아래 잠긴 이름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숨죽여 이동한 끝에 어둠 속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모든 감각을 얼음의 균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신발에 밧줄을 묶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기며 그저 침묵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어린 여동생은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듯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그 아이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강 위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생존을 위한 명령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얼음이 갑자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총성이 터졌고 우리 뒤편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이 놀라며 미끄러졌고 저는 온몸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더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균열 위를 걷는다는 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고 다시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서서히 강가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기어서라도 무태 닿았습니다. 눈밭에 넘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이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하나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고 계셨는지 숨을 토해내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밤을 견뎌온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붙잡은 채 눈밭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선다는 뜻이었고 그 문 너머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착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을 넘은 우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거칠었고 여동생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두 눈으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듯 둘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본 적 없는 밤하늘이, 별이 거기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또 군인인가 싶어 몸을 움츠렸지만 그들은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움직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구조되었습니다. 어떤 단체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보온포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주었으며 말 한마디 없이 1시간 넘게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친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죠. 우리를 맞은 한 여성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이름, 나이, 출신지, 탈북 경로 등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입력했죠.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키보드 치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옆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 중 누구도 검색에 안 떠요. 그 말은 나를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던 것.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삶. 우리가 북한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애초에 우리를 인간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김선희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없습니다. 기록상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삶이 종이 한 장 없는 사람이라는 말 앞에 무너지는 기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들이었다는 사실.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묘한 안도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허무도 아닌 감정.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걸지도 모르겠군. 아버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워졌다면 이제 새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름이 없었고 기록도 없었으며 출생도 국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가 보호소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왼손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엔 커피잔이 아닌 A 사용지를 몇 장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앉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저도 무릎을 모으고 숨을 죽였습니다. 요원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그걸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이에 적힌 이름은 윤명수.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몇 초간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형입니다. 그 사람은 20년 전에 남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중년의 남성이 어딘가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명수 씨는 현재 서울에서 안보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귀하의 가족은 북한 내부 요주의 감시 대상으로 오랜 기간 분류돼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남한으로 넘어간 경우 대부분 그 후손까지 철저히 통제됐거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의 죽음, 우리가 감시받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귀하의 존재는 북한 당국의 통제 명단에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워진 상태입니다. 즉 북한도 남한도 어디에도 귀하의 기록은 없었죠. 요원은 이어 말했습니다.
다만 윤명수 박사가 과거에 남긴 가족정보 파일이 최근 보안문서 해제 요청을 거쳐 우연히 복원됐고 그 안에서 귀하와 자녀들 이름이 발견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 형은 내가 간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요원은 마지막으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 신청 서류, 기초건강검진 일정표, 그리고 작은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다보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준 건. 그 순간 여동생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있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보호시설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삶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낯선 말들을 듣고 따라 말하며 햇살이 머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언제 먹고 언제 움직이며 어떤 말투로 말해야 하는지까지 통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선택이 주어졌고 그 선택은 곧 존중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꾸짖는 대신 설명해 주었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은 조용히 접어두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낯선 배려 속에서 저희는 점점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 어색함조차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에서 다시 면담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을 입은 인원들 대신 제복 차림의 몇몇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고 저희 가족이 긴장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과 시선을 조율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원 한 분이 그중 한 장을 꺼내더니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히 감시 대상이었지만 공식적인 신분 등록이 사라져 있었고 남한 측에서는 정보 자체가 없어 누구도 저희 존재를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호 요청 보고서 일부를 낭독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치적 박해와 생존 위협 속에서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특이 사례이며 장기적인 보호와 사회적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 줄로 된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서류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조용히 떨구셨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려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불리는 일. 그것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여동생이 제 옆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괜찮은 건지, 정말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는 건지.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람이며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국정원 요원 한 분이 아버지께 따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윤명수 박사께서 가족을 꼭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지금은 어렵다고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삶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불안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켜져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늦은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보호소가 아닌 외부 주거지로 나가야 했고, 저희 가족도 마침내 사회라는 이름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 맞춤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까지. 저희에겐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 새로움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주었고,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희는 점점 움츠렸던 몸을 펴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이제 제법 익숙하게 한글을 읽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당에 작은 화분을 놓고 매일같이 흙을 만지셨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며 주민센터에서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지역 상담사가 저희를 처음 방문한 날이었는데, 그분은 한참 저희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탈북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요. 목숨을 걸고 살아낸 분들이고, 그러기에 더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우린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고 살아야 했기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여정을 탈북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저희에겐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끝에 도착한 이곳은 도망이 끝난 곳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동생이 작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짧은 글로 적어온 노트였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매일 죽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어느 시인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트를 읽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지켜낸 생명들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희의 삶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저희에게 국적보다 먼저 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제도나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깊고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정착 6개월 차 저희 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심스럽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인근 텃밭에 나가 고추와 상추를 가꾸고 계시고, 저는 도서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에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작은 일기장을 한 권 가지고 다니며 매일같이 글을 씁니다. 그 아이는 종종 제게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곤 합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하고 문장의 흐름도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결코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숨기지 않는 감정,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기록이 그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물 한 컵을 주는 손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어르신, 매일 학교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선생님, 심지어는 놀이터에서 친구의 사탕을 받은 일까지 모든 장면에 감사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록을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순간까지 정성껏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나 설명보다도 그 말 한 줄이 지금 저희 가족이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의 단위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얼마나 채워질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도 밤이 되면 가끔 꿈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넙니다. 군인들의 그림자가 뒤쫓고 총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 눈을 떠보면 여동생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그제야 다시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은 처음부터 저희에게 이름을 묻기보다 마음을 먼저 건넸고 과거를 따지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작 덕분에 저희는 이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날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동생은 그날 이후의 하루하루를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 글은 언젠가 저희처럼 살아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